그날 밤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각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아내는 마치 그럼 이만 같은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했죠. 그런데 왜인지 그 소리만이 집안에 남아 제 가슴 한가운데를 톡하고 건드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 권태가 온다. 원래 결혼은 다 그렇다. 그런 말들로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오른 게 아니라 가슴속에서 미지근한 진흙처럼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먼저 온 건 허무였습니다. 그래, 여기까지였구나. 그렇게 결론 내려버리면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던진 농담에 배를 잡고 웃었고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 붙은 과일 하나만 골라도 이게 인생의 재미지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여기까지 말하고 아내의 눈썹이 미세하게 내려가는 걸 보면 저는 문장을 바꿨습니다. 별일은 없었고 그냥 평범했어. 말을 고르는 그 습관이 쌓이면 결국 말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건 무슨 철학도 아니고 거창한 인생 교훈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서로를 덜 건드리기 위해 서로의 심장 근처를 피해 다니는 생활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이 줄어들며 평화로워졌다고 착각했습니다. 실은 평화가 아니라 회피였는데요. 아내가 변했다고 믿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늦게 들어오면 밥은 먹었어? 라고 묻던 사람이 이젠 들어왔어? 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뒷모습을 보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거울 앞에서 립밤을 바르다 말고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들리지 않을 만큼 그 작은 한숨이 제 가슴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저 사람 혹시 나랑 사는 게 숨막히는 건 아닐까? 그날 처음으로 아내의 무표정이 무관심이 아니라 지친 사람의 표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리수거는 왜 이렇게 해놨어? 내가 하려고 했어. 맨날 하려고만 하지. 말은 사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말이 아니라 칼날이 됩니다. 칼로 베는 건 아프죠. 하지만 더 아픈 건 칼을 든 사람도 베이는 걸 안다는 겁니다. 아내도 상처받는 걸 알면서 말하고 저도 아내가 상처받는 걸 알면서 맞받아치고 그때의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이미 지쳐서 어떻게 말해야 괜찮을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내가 더 참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식도 줄이고 늦게라도 집에 오고 월급도 꼬박꼬박 가져다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나는 할 만큼 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내는 잠든 얼굴에서도 이를 꽉 담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잠에서도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처럼 그 순간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은 건 오늘이고 아내가 참은 건 몇 년일 수도 있다는 걸요.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구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싸우는 부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싸운다는 건 아직 뭔가를 바라는 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는 부부는 서로에게 이미 기대를 접은 거죠. 아내의 침묵이 평온이 아니라 포기하기 직전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크게 폭발한 날이 있었습니다. 크게라고 해도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제가 더 겁이 났습니다. 난 혼자였어. 당신은 늘 바빴잖아. 아픈 날도 힘든 날도 난 혼자였어.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벌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아, 또 이 말이구나 라는 체념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든 걸 누가 모르겠어. 근데 나도 힘들었어. 그 나도라는 말이 이상하게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가 힘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아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잊어버린 것들을. 작년 내 생일 때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이번 달만 좀 바빠. 다음 달에 크게 챙겨줄게. 아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 와도 당신은 또 바빴지. 저는 그 약속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문제였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다음으로 아내의 오늘을 밀어냈던 겁니다. 미안해. 제가 습관처럼 말했을 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말도 믿기 힘들어.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마음을 담으면 약이 되고 습관이 되면 독이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된 지 오래였고 같은 침대에서 각자 벽을 보고 눕는 날이 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붙잡는 게 맞을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의 저는 돌아가고 싶다기보다 상처받기 싫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라는 단어가 정답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짐을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깐 바람 쐬러 가는 사람처럼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갔습니다. 며칠만 다녀올게.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만이라는 말에는 돌아올지 말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집이 텅 비자 저는 이상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집이라는 공간은 아내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남의 집에 혼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술을 한 잔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반찬통 아래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약 챙겨 먹어. 위 또 안 좋아지면 큰일 난다.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떠났는데도 아내의 마음은 아직도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잠시 숨을 쉬러간 것일 수도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내의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다정한 한마디가 오히려 제 죄책감을 더 키웠습니다. 잠시 침묵 후 장모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 많이 아팠어. 아팠다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장모님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애가 너 걱정할까봐 말을 못하더라. 그 문장이 제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내가 없던 집에서 아내가 살았던 흔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는 소화제, 진통제, 파스가 잔뜩 있었습니다. 소파 옆에는 정리되지 않은 영수증들이 구겨져 있었고 그중 몇 장엔 약국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내는 혼자 아팠고 혼자 약을 샀고 혼자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모르고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 답이 왔습니다. 나 지금 말하기 힘들어. 예전 같았으면 그래, 알겠어 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정말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저 아내 얼굴만 보고 올게요. 말 안 할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친정집 앞에서 저는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았습니다. 문이 열리면 아내가 어떤 얼굴로 서 있을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두려움이 손끝을 떨리게 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거실에 앉혔고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무너졌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라는 질문조차 너무 잔인하게 들릴까봐. 아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야. 근데 나 혼자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때 알았습니다. 아내가 원한 건 거창한 사랑 표현이 아니라 같이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데도 내가 혼자인 느낌이 들었어. 그 말이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었습니다. 왜냐면 가장 부정할 수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내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당신은 해결책부터 말하잖아. 근데 난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길 바랐어.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지 아내의 마음을 그대로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제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요즘 가끔은 없어지고 싶었어. 그 말이 나오자 아내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사람처럼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진심은 로맨틱한 고백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포기 직전이었던 건 이 결혼만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 전체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몰랐어. 왜 말을 안 했어? 그 어떤 말도 아내에겐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한 번 더. 지금부터 내가 들을게. 아내는 믿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말해줬습니다. 또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 시선이 저를 더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나 돌아갈지 아직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공정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너무 오래 참고 살았으니까요. 아내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 나한테 바뀐다고 하지 마. 그냥 보여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약속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걸요. 아내는 당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머물며 자기 마음을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집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내가 했던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루 만에 알게 됐습니다. 수건이 언제 바뀌는지, 욕실 세제가 언제 떨어지는지, 반찬이 왜 갑자기 비는지, 그 모든 보이지 않는 노동을 저는 너무 쉽게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지쳤던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꽃을 사거나 비싼 선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오히려 쇼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대신 습관을 바꿨습니다. 퇴근 후 휴대폰을 먼저 내려놓고 집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문자했습니다. 오늘도 말 안 해도 돼. 그냥 잘 쉬어. 답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응. 그 응 한 글자가 그날 저에겐 처음 받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김포옹도 울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규칙 만들자.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하루에 10분은 서로 폰 없이 이야기하기. 해결보다 공감 먼저 하기. 힘든 날은 그냥 힘들다고 말할 권리 주기. 미안하다는 말은 변명 없이 하기. 그 규칙들은 결혼을 살리는 규칙이라기보다 아내를 살리는 규칙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대화가 늘자 아내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웃을 때 그 웃음 뒤에 피로가 있는지, 아내가 조용할 때 그게 화인지 지침인지 예전엔 몰랐습니다. 저는 아내를 같이 사는 사람으로만 봤지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세심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영수증과 약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때 나 위험이 심했어. 그리고 불면도 있었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더 바빠질까봐. 당신은 늘 부담을 싫어하니까. 그 한마디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만든 결혼이 아내가 아파도 말 못하는 결혼이었다는 거니까요.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려 했던 그 시기, 나도 끝내려 했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친정에 간 건 당신 벌 주려고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기 전에 내가 나를 살리려고였어. 그 말이 저를 깨웠습니다. 아내는 저를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 떠난 겁니다. 아내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난 당신만 바라보다가 내가 없어졌어. 그 문장이 가장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내를 가족으로 묶어두는 동안 아내는 아내라는 역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뭘 해줄까 보다 뭘 하고 싶어? 를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이 이야기를 쓰게 만든 장면이 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아내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물 한 잔 마시러 나오다 아내가 혼잣말처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 사실 당신이 미운 날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되면 좋겠어. 그 목소리는 울지도 않았고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는지.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다시 믿어보려고 노력 중이야. 그 말이 제가 듣고 싶었던 사랑해보다 100배 더 무거웠습니다. 그건 사랑의 말이 아니라 다시 살겠다는 결심이었으니까요. 그 이후 우리의 삶이 갑자기 드라마처럼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피곤한 날도 있고 짜증나는 날도 있고 서로 말이 꼬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아내가 힘들면 말하고 저도 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해결보다 함께를 먼저 선택합니다. 가끔 아내가 제 손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손의 온도가 말합니다. 아직 우리 가능해. 저는 이제 압니다. 포기 직전 들은 아내의 진심은 저를 붙잡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 둘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신호였다는 걸. 그리고 그 신호를 저는 늦었지만 결국 들었습니다.